아빠, 조금만 참아요. 죽으면 안 돼요. 등이 썩어가던 당뇨 아버지를 안고 김정은의 기쁨조였던 딸이 밤을 뚫고 두만강을 건너는데요. 항생제도 인슐린도 없는 북한. 죽어가는 아버지를 두고 그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중국 브로커의 사기, 공안의 추격, 그리고 밀입국. 숨 쉴 틈 없이 달린 끝에 도착한 대한민국. 하지만 입국 직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 순간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킵니다. 한국 국정원과 의료진이 나선 생존 작전, 그리고 감춰졌던 그녀의 충격 과거까지. 이 부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퍼져 북한 동포들이 더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한 부녀를 응원하신다면 힘내. 하지만 북괴는 영원한 주적이라 생각하신다면 주적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혜진, 26살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기쁨조였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어야 했고 항상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이 무너진 건 아버지의 등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등을 벽에 기대지도 못하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혜진아. 아빠는 괜찮다. 하지만 제가 억지로 옷을 걷었을 때 저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의 등 전체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물이 가득 찬 상처가 여러 개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아버지가 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만지지 마라. 더러워진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혼자 이 고통을 견뎠는지를, 기쁨조 출신인 제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를. 다음 날 저는 평양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소. 그럼 다른 병원은요? 더 좋은 약은 없나요? 의사는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고 하니 솔직히 말하겠소. 여기엔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약도 의사도 없소. 방법은 단 하나뿐이요. 무엇입니까? 남쪽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쪽, 대한민국. 제가 지금까지 원수의 땅이라고 배워왔던 곳. 하지만 그곳에만 아버지를 살릴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엎드려 계셨고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의사가 뭐라더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제가 아빠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기쁨조든 뭐든 이 모든 걸 버리고라도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 불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나라에는 왜 아버지 한 분을 살릴 약도 없는 걸까요? 새벽녘,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열이 더 올랐고 등의 상처에서 진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여행. 어디로? 멀리요.
아주 멀리. 아버지는 제 눈을 보시더니 무엇인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혜진아. 아빠는 내가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용감하게 만드는 일인지도. 그날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조 시절에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매일 밤 아버지의 상처를 소독해드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살려내겠다고.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열흘 뒤, 저희는 해산 근처 두만강 변에 서 있었습니다. 밤 9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걷겠다고 하셨지만 이틀 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너무 무겁지 않냐? 아니에요, 아빠. 전혀 안 무거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많이 마르셨지만 제가 그분을 업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안내해준 사람은 최 씨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초소 불빛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때 뛰어야 해요. 강물은 얕지만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한 번에 건너야 해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혜진아. 아빠는 걱정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꽉 잡고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월의 두만강 물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힘없이 기대셨습니다. 혜진아. 네. 아빠. 혹시 아빠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면 아빠를 놓고 가거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지 않냐.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등이 썩어 들어가도 난 아빠를 포기 못해요. 절대로요. 저는 더 힘껏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강바닥의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등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는 급하게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물에 반쯤 잠긴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아버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히, 더 꽉 잡고. 아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몇 걸음을 걸을 때 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을 쉬고 계시긴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최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브로커를 만나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한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곳에 아버지를 살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강변을 떠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머문 곳은 허름한 농가의 헛간이었습니다. 집더미 위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꼭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살려내겠다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 저는 그분의 등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강물에 젖어서인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 꼭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거예요. 새벽 바람이 헛간 사이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용기가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사흘째, 우리는 연길시 외곽의 작은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 씨가 소개해준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고 등의 상처에서 나는 냄새도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빠. 곧 한국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를 살려줄까요? 오후 2시쯤 브로커가 왔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힘들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권 만드는 데만 일주일은 걸려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성금부터 받죠. 2,000달러면 됩니다. 저는 준비해온 돈을 꺼냈습니다. 기쁨조 시절 몰래 모아둔 돈과 아버지가 숨겨두셨던 돈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돈을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가 떠난 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혹시 저 사람 믿을 만하냐?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틀이 지났지만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래요.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가 힘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다, 혜진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어딘가.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아버지는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방 열어봐. 여관 주인이 급하게 우리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뒷문으로 빨리 나가세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빠, 제발 힘내세요. 우리는 뒷문을 통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차가웠고 아버지는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보니 50대 조선족 여성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공안이 오고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요. 20년 전에요. 정말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녀의 이름은 김순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돈을 다 사기당했어요. 김순희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할 거예요. 정말요? 남조선 사람들은 탈북자 받아준다며? 진짜예요? 김순희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거긴 사람부터 살린대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다음 날 아침, 김순희 씨가 소개해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정 씨라는 조선족 남자였는데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심각하네요. 빨리 가야겠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죠. 정 씨는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주며 설명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틀 후에 비행기로 칭다오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탈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인천항입니다. 다른 경로요? 배로요. 좀 위험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에요. 아버지가 정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옛날에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질 때가 많아졌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고맙다, 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꼭 함께 한국 땅을 밟을 거예요. 새벽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실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제발 너무 늦지 않기를. 칭따에서 배에 오른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가 작은 배를 흔들어댔습니다. 아버지는 선실 구석에 누워 계셨는데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더 올랐습니다. 제 손등으로도 느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정 씨가 다가와서 아버지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인천에 도착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계속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끊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새벽 5시쯤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인천항이에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불빛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보세요. 한국이에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가 항구에 댔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항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국정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잡혀가는 건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건가? 하지만 그 사람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알고 보니 중국에서 우릴 도와줬던 브로커가 한국에 미리 신고를 했더라고요.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이 아버지를 살펴보더니 급하게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즉시 구급차 요청합니다. 네, 구급차요? 어르신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들이 재빠르게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시죠.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아버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곳은 다르구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인천 성모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딸입니다. 폐혈증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의사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니까.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저는 국정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김혜진이시고 나이는 26살이시군요. 네. 탈북 사유는 아버지 치료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네? 정말요? 네.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 숙소도 제공됩니다.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나라가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면회할 때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혜진아. 네. 아빠. 여기가 남조선이냐? 네. 아빠. 한국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의자를 침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드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간호사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걸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3일째 아침, 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등에 있던 괴사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손톱을 뜯고 또 뜯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진우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괴사된 부위를 모두 제거했고 감염 부위도 깨끗하게 소독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등이 시원하다. 오랜만에 시원하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혼자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저에게는 괜찮다고만 하셨을까요? 수술 후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항생제 치료로 감염이 잡혔고 당뇨 수치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넷째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혜진아, 정말 신기하다. 뭐가요, 아빠? 여기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잘해주네. 간병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아버님 봐드릴게요. 박미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또래였는데 처음부터 저를 친언니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아버지 간병도 중요하지만 본인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계속 아버지만 돌봤지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샤워실 있어요. 가서 씻고 오세요. 옷도 새로 갈아입으시고. 박 간호사가 깨끗한 옷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원 봉사자들이 기증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상처투성이 발.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북한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아니, 울 수 없었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병실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박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효녀세요. 저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한국이 고맙습니다. 박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려? 우린 모두 같은 민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같은 민족.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해주는 걸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나오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서 왔구나. 네. 아빠. 그때는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살아있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완전히 나으실 거예요. 응. 그런데 혜진아.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북한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때 김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여기 모든 직원들이 함께 도왔죠. 김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간병 경험이 많으시니까 간병사는 어때요? 수요도 많고 보람도 있는 일이에요. 간병사.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간병사 해볼까 해요. 간병사? 네. 아빠 간병하면서 느꼈는데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혜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북한에서는 정해진 길만 걸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버지가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박미영 간호사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혹시 제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국정원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이철수 과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김혜진 씨,
탈북 사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 과거에 기쁨조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이 문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9살부터 24살까지였습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김정은과 직접 만난 적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내고. 많이 다르던가요? TV에서 보는 모습과? 네, 훨씬 인간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싫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박수 쳐야 할 때 박수 치는 게.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거군요. 아니요. 그만둔 게 아니라 빠져나온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만둔다는 건 선택이고 빠져나온다는 건 탈출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이 과장님. 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요?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저도 그들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살고 싶어 하셨어요. 이 과장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면 죄인이어도 좋으니까 아버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혜진 씨. 네. 당신은 딸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당신과 아버님을. 정말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이 과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호 결정서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결정서를 받아들고 보는데 글씨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혜진 씨.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간병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정착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이 과장이 명함을 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국정원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다니. 병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호 결정 나왔어요, 아빠. 정말이냐? 네. 이제 우리 정식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박 간호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정착 결정 나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 과장님이 연락 주셨어요. 혜진 씨가 얼마나 좋아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왜요? 이런 나라,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박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혜진 씨, 아버님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정말 통한다는 것을. 국경도, 체제도, 과거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밤늦게 아버지가 잠든 후
저는 보호결정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준 증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김혜진은 여기서 끝이고 새로운 김혜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김진우 선생님이 마지막 진료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앞으로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습니다. 3살이 돋았고 붉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김 선생님께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버님이 워낙 회복력이 좋으셔서요.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씀 마세요. 여기선 당연한 일이에요.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박미영 간호사는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 주었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택시를 타고 정착지원센터로 향하면서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신기하다. 혜진아. 뭐가요? 길이 이렇게 깨끗하네.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밝아. 정말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 저런 표정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왜 못하겠냐? 우리도 이제 자유인이잖아. 자유인.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착지원센터는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상담사인 김혜진 씨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김혜진 씨, 아버님이시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셔야겠네요. 김 상담사가 우리를 임시 거처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생활비도 지원되고 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혜진 씨는 간병사 교육을 희망하신다고 했죠? 네.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둘이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센터에서 주문해준 치킨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치킨이구나. 아버지가 한 조각을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맛있다. 저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이런 음식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매일? 네. 여기선 치킨이 흔한 음식이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박 간호사가 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간병사 관련 책들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미영.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또 우냐? 고마워서요, 아빠. 그래.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다음 주부터 간병사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의학 용어도 어렵고 실습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손이 좋으세요. 교육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게 보여요. 한 달 후, 저는 간병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자격증을 땄구나. 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간병해 줄 수 있어요. 아직 나는 건강하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살도 오르시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센터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워. 아버지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셨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그죠? 그래, 맛있다. 이상하게 자꾸 먹게 되네. 분식집 사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특이하시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장님이 떡볶이를 더 담아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새로운 시작, 화이팅.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이젠 내가 아빠 간병해줄 수 있어요. 한국이 날 바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네, 내가 병원에서 그랬잖아. 한국이 널 바꿨다고.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데?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고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국에서 탈북민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진 씨,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쁨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생긴 상처, 북한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 그리고 두만강을 건넌 밤의 이야기를.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간병사입니다. 기쁨조에서 간병사로. 많이 다른 삶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쁨조였을 때는 노예였어요. 웃으라고 하면 웃어야 하고, 춤추라고 하면 춰야 하고, 제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선택해요. 누구를 돌볼지, 어떻게 돌볼지. 제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먼저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병원에서, 국정원에서, 정착지원센터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아버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도움받았으니 이제 남을 도와야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볼까요? 혹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볼까요? 북한에선 노예였지만 한국에선 딸이자 인간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도 미래는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대한민국이 저에게 그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어떻게 됐냐? 잘 됐어요. 다음 주에 방송 나간대요. 우리 딸이 TV에 나오는구나. 아버지가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행복하냐?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뭐가 제일 좋으세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요?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아빠도 많이 웃으세요. 그래. 여기 와서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내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다시 쓸 수 있다. 나는 이제 기쁨조 출신 김혜진이 아니라
간병사 김혜진이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김혜진이다. 다음 날 출근길에서 만난 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가 혜진 씨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혜진 씨 손길이 제일 따뜻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삶.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삶.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며 저는 아버지를 돌봤던 그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복지관에서 김치 담그고 있어. 할머니들이 김치가 맛있다고 자꾸 달라고 하셔. 자랑스러워요, 아빠. 뭐가?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신 게요. 너도 그런 일 하고 있잖아. 우리 부녀가 비슷하네요. 그러게. 둘 다 사람 돕는 일 하고 있으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저기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질까요? 그럼 당연히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잘 사는 거지.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통일되면 저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눠주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겠다고. 기쁨조 출신에서 간병사가 된 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그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웃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오늘이라는 하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처럼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누군가가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